자, 언제 들어오십니까? 네. 자, 요약집으로 요즘 수업하신다면서요? 어이, 어이, 빨리 나가서 요약집 갖고 와. 뭐? 하나 빌려달라고 그러든가. 자, 이거 요약집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기본서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는 인식이 좀 되셔야 돼요. 이게 얇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게 다만 이제 압축을 시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죠?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6월 달까지 기본서는 한번 꼭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지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앞에 이제 총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기본서에 비해서는 내용이 간결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 관계만 조금씩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총론에서 나오는 부동산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되죠.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이제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라든가 이제 투자라든가 또는 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부동산 대상으로 해서요.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능률화의 원리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든 투자를 하든 개발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이게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항상 이 합리적 선택의 문제라는 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 선택은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선택하라는 얘기냐면요. 최유 이용이 되게끔 이제 선택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응용 기술을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이게 최유 이용을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이게 과연 경제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뭐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관한 어떤 이제 방법론을 이제 제시하는 게 부동산 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제 부동산 학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격에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인용을 한 거는요. 응용과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험과학,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학. 요거 세 가지 정도만 이제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을 순수 과학하고요, 응용 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이제 응용 과학에 속한다는 거죠. 여기 순수 과학은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이제 원리를 이건 탐구하는 게 이게 응용 과학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학문적인 원리를 기초로 해서 이걸 이제 실생활에 부동산의 어떤 이제 특성에 맞게끔 이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이제 응용과학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논리를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경험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원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과학이다. 뭐 이런 식의 성격으로 해서
이게 순수 과학이다라면 이제 틀리다는 얘기고, 그죠? 추상적인 사고를 취급한다라면 역시 틀린다는 얘기고, 뭐 여기서는 답을 한번 유도한 적이 있고요.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될 거예요. 규범과학하고 사회과학에 대한 거는요, 문제가 뭔 급이 된 지문으로 나오거나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 규범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바람직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이제 지침을 제공해 줄 때 거기에 어떤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두고 이제 지침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규범과학에 대한 사고에서 지난번에 제가 병원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의사가 만약에 처방전을 쓸 때 환자의 몸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강하게 쓰게 되면 회복은 빠를 수 있지 몰라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 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종전보다 더 독한 처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환자의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제 논리를 제공을 할 때는 이게 한 번에 변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뭐 그런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부동산학의 이제 연구 방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요, 이게 접근 방법이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행위를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제 학자들이 제시한 건데요. 거기 보면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의사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산식하고 중점식하고 종합식은 우리나라 이제 김영진 교수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는 분산식하고 중점식에 대한 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냥 종합식 접근 방법하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대한 거는 시험 지문에 이제 인용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요, 일련의 행위, 어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이거를 분석할 때 항상 이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하고 경제하고 기술적인 세 가지 측면으로 묶어서 접근하는데, 법률이라는 게 법학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행정학이라든가 여러 원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법률적인 측면으로 이제 묶어버리고요. 또 경제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또는 뭐 회계학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원리가 있으면 이거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묶어버리고, 토목이라든가 또는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가 있으면 요거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제 묶어버리는데, 다만 이 학문적인 원리는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 부동산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끔 이론을 재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종합식 접근 방법의 사고이고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의 논리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를 갖다가 법과 제도를 가지고 개선을 시키고자 했던 게 법제도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국경의 의미가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원리의 바탕을 둔 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총론에 대한 거는요, 실전에서 뭐 인용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한 5년 주기로 한 번씩 간단하게 물어보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요 안에서 가게 되면 지난번에 이 부동산 활동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공적 주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주체도 있을 때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할 때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하나의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왜 부동산이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냐면요, 일단 부동산이라는 것은 환경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 이거죠. 이렇게 땅이 있었을 때 이게 이제 개인 소유의 땅이란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이용해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활용할 때
만약에 여기다가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거를 집어넣게 되면 만약에 주변이 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어떤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만 어떤 이용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피해 같은 것도 줄 수 있는데 이거를 시장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들어와서 이걸 규제를 하겠어요. 정부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시면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공간을 종별로 다 구분을 해서 지정을 해놓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화니까 이거를 일반인들에게서 취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전문성이라고 해서 자격제도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개는 누구를 통해서 중개사, 그 다음에 평가는 누구를 통해서 평가사. 지난 말일자로 이 주택 가격이 공시가 됐죠. 그럼 가격이 공시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 이 평가사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행위에는 우리가 이제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를 요구한다 그러냐면 윤리성이라는 걸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윤리가 보면 고용 윤리가 있고 조직 윤리가 있고 서비스 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 윤리가 있다. 이 네 가지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윤리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개업자들은 일단 의뢰인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물건을 알선해 주는 게 이제 중개업자의 어떤 이제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이제 조직윤리하고 뭐하고 공중윤리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공중윤리라는 거는 부동산 활동에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고 중개업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공중윤리다.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활동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대인 및 대물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안에 가게 되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얘들은 시장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하면은 뭐가 움직이겠어요? 이게 부동산 대상으로 거래하면은 뭐 움직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움직이겠어요? 그럼 그렇죠, 권리의 주체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물리적 실체로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임장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장 활동이라는 거는 요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임장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는 게 임장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공간 활동인데 이 공간 활동은 3천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수평뿐만 아니라 공중이나 지하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인식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3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개념이라고 돼 있죠. 개념은 일단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은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을 구분할 때요. 이게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하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고요. 기술적 개념은 네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경제적 개념은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종류만 구별해도 된다는 얘기죠. 제목만. 이것만 구별해도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은 우리가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좁은 의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 부동산의 개념을 민법상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눠놨고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의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셔야 돼요. 요거 두 가지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시험상에서 요거 바꿔서 나오니까. 그래서 종류는 구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정착물에 가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되는 애가 있고 일부로 간주된 애가 있다 그랬을 때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들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이 있고 건물 말고도 또 존재하죠. 그 종류도 기억은 해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뭐 마친 예를 들어서 뭐 임목이라든가 그죠? 명인 방법에 의한 이제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뭐 재활용할 수도 있고 지문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보게 되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얘들은 이제 원래 보면은 특수한 동산이죠. 특수한 동산인데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게 하는 것은 협의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쪽에서 출제해 주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간평할 때도 해봤던 거죠. 의제 부동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 있고 건설기계 있고 20톤 이상의 선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있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서 얘네 세 가지는 원가법으로 구하고요. 얘만 뭐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거래사례비교법. 그렇죠. 얘만 사례가 풍부하니까. 근데 얘네들 전부가 효용 가치가 없으면 전부 뭐로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체 처분 가액으로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해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네들은 요 종류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이쪽에서도 문항 구성에서는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거나 할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정착물에서 보시면 3페이지에 정착물 안에 보면 이제 독립물이라고 그래서요. 건물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든가 또는 거기 민법 판례상 농작물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도 독립물로 인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가식의 수목 이렇게 있는 건요. 우리가 왜 화원에서 그 수목을 거래하기 전에 임시로 우리가 이제 심어 놓는 경우 있죠. 그런 것은 우리가 정착물로 보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광해 부동산 그래 가지고요. 협의의 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걔네들에서는 이제 평가 쪽에 관련된 논리로서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고요. 경제적 개념하고 이제 기술적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는 요거는 제목 정도만 그냥 구별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 경제적 개념의 박스 안에 있는 계량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계량물과 토지상의 계량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어로 구별을 했었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 토지 계량물이라는 거를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토지상의 계량물이라는 게 있고요. 토지의 계량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토지상의 계량물에 보시면은 이게 온랜드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토지상에 서 있는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투랜드니까는 이게 토지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지의 계량물은요. 다른 구역의 토지로부터 해당 구역의 토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애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 있는 이 택지에다가 우리가 이런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먼저 설치되거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의 계량물이 뭐 얘기하냐면 전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는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얘들이 이 토지에 이것들이 설치되거나 연결되지 않으면 여기다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기가 어렵겠죠. 건물만 짓는다고 걔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토지의 계량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에 설치되거나 연결이 된 이후서부터는 토지로부터는 분리해서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걸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설치 연결이 되면 그 위에 이제 이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뒤로 넘어가시면은 용어상에서 6페이지 상단 박스에 가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런 구별을 해드린 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부동산을 인식하고 접근할 때 법과 경제와 그 다음에 이 기술에 대한 이 세 가지 측면의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복합 개념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복합 부동산이라고 있죠. 복합 부동산은 그냥 건부지 생각하시면 되죠. 건부지니까 토지상에 뭐가 들어서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죠. 그러니까 별도의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더라도 얘네를 대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또는 이용을 할 때는 얘네 따로따로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때는 일체로 취급이 되겠죠. 그런 상태의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복합 건물은 뭐 주상 복합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복합 건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쪽은 뭐 문항이 구성이 되더라도요. 딱히 뭐 어렵게 줄 만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또 뭐 민법도 들으시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토지의 어떤 이제 독립된 물건이나 아니면 일부로 간주되는 물건의 구별도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그 부동산 분류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분류가 토지의 분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분류.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물어볼 수 있을 때요. 토지의 분류 관계에서는 첫 번째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다라고 되어 있죠. 요 법률상에서는 용도, 지역하고 지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물어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용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법에서 배우실 때 용도, 지역, 지구제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공간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해서 주상공록에 대한 이렇게 네 가지로 다시 또 나눠놓고 있을 때 요걸 한번 이제 인용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지역에 속해 있는 걸로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걸로 이렇게 틀리게 한번 유도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언급이 되니까. 근데 시험상에서는 그 물어볼 때 정책상에서 가게 되면요,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그 된다고요.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요. 하나의 대지에 용도, 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그거 출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게 불확실하시면은 그쪽을 확실하게 정리는 해두셔야 돼요. 예? 가끔 이렇게 문제로 물어보니까 지문으로. 그걸 학개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별도로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니까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공법에서 상세하게 배우는데 여기서는 학개론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 심도 있게 다루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28개의 지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것도 지목을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한번 물어봤던 적은 있는데, 근래는 이제 거의 잘 안 나오고요. 이 안에서는 국어하고 유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이게 거기 나온 것처럼 종류를 앞글자 따갖고 지목에 부호 따가지고 외우고 뭐 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고요. 학계론에서는 이 종류를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는 이제 대부분 구별할 수 있는 애들은 잘 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국어하고 유지같이 제목이 나오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목만 보고는 확인할 수 없는 애들은 가끔 활용을 해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국어는 이제 도랑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유지는 이제 물이 고여 있는 연못, 저수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만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교재에도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국어 그래놓고 가로 열고 도랑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한 2가지 정도 이제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의 분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 분류상에서는 이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분류 관계에서 용어 몇 가지만 정리하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대지하고 택지하고 그 다음에 부지 이렇게 돼 있으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게 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대지하고 택지라는 것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있는 부지라는 거는 건축 용지로만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얘가 거기 나온 것처럼 하천이라든가 철도부지, 수도부지 또는 도로 등의 사용에 그 제공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지문상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지가 있고 우리가 왜 택지가 있고 부지가 있으면 등호로 우리가 표시하면은 얘가 제일 포괄적이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대지라는 거는 지목상의 대를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건축법상의 건축용지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죠. 건축용지는 예를 들어서 집을 건축할 수 있으면 다 건축용지로 우리가 분류하는데, 얘는 지목상 대로 우리가 표시하면서 주택하고 이제 뭐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상가를. 근데 택지가 조금 더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얘는 여기에다가 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고요. 부지라는 것은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건축이 제한이 되는 수도용지라든가 또는 철도용지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지가 가장 포괄적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노란색 분필로 쓴 애들은 답으로 이제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 구별해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후보지하고 이제 이행지를 구별을 하려고 그러면요. 얘는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를 얘기를 했고요. 얘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를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역 간이냐, 지역 내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구별하면 될 거고요. 시험상에서는 이제 여기서 요 제목을 바꿔서 낼 때가 가끔 있어요. 이 바꿔서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 보게 되면은 택지 지역이 있고 농지, 그 다음에 임지 이렇게 돼 있을 때 농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전답, 과수원 이렇게 돼 있고요. 임지는 이제 용재림 지역. 그러니까 가구 등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신탄님은 연료림이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땔감용 나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농지하고 임지는 논이나 밭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나무가 들어서 있을 때는 바로 건축행위가 곤란하다고 그랬죠. 대지 조성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우리가 비택지라고 얘기를 했죠. 이 비택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후보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농업 지역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세분화된 용도 지역이 있을 때 밭이 논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행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밭이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건 후보지라고 그랬죠. 지역간에 전환되니까. 근데 실전에는 이건 나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모의고사 승에서나 쓸 수 있고. 우리가 기출에서 보면은 그냥 큰 틀에서만 물어보니까 그 정도만 이제 구별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얘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진행하는 중이지 완료가 된 건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런 표현도 모의고사에서는 쓸 수 있지 실전에서는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용어 정도로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보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박스 사이에 보면 후보지역 이행지는 감정평가상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제 성숙도가 낮을 때는 전환전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죠. 우리가 감정평가상에서 동일수권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에? 그러면 용도지역별 동일수권의 범위가 있었잖아요. 주거지역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주거지역은. 에?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거기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 수구권이라는 거는 이건 시장지역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수구권이라고 한 거는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한문으로 그렇게 해준 거고요. 이게 원래 그 원문은 이게 마켓 에어리어라고 그래요. 마켓 에어리어는 우리나라에서 시장지 또는 장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시장지역 이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A라는 사람이 이번에 그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대전시청에 근무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거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거를 정할 때는 일단 뭐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통근이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주거를 정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대전시청을 우리가 이제 근무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전역이 자기가 주거를 정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종시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면 여기도 영역을 넓혀서 여기까지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거래할 수 있는 이 공간, 동일한 공간 범위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동일한 시장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걸 용도별로 나눠보면은 그래서 주거지는 뭐를 기준으로 통근 범위 기준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기준하는데 이 범위는 축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축소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리게 줄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축소가 되는데 축소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틀리다고 그랬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후보지하고 이행지 얘기했을 때 얘네는 전환 또는 이행 전이 있고요. 또는 전환 또는 이행 후가 있으면 뭐가 기준이라고 그랬냐면 얘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기 저는 여기가 농지라고요. 근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 농지의 동일수권의 판단 기준과 택지로 활용했을 때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의 동일수권의 범위가 틀리잖아요. 판단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얘가 뭐가 낮으면 성도가 낮으면 그냥 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한다라고 얘기해드린 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왜 이 보금자리 주택 이거 갖고 설명해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이 정부 때 이게 선거 공약이었는데 그래서 정권 말기에 이 보금자리 주택 택지지구를 전국에다가 여러 개를 지정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캔슬됐다고요. 그러면 얘가 택지 후보지로만 지정이 돼 있지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전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요 관계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꿔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다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논리가 나오면 뭔가 틀리게 구성할 만한 부분을 가지고 바꿔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죠. 다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 푸셨다가 이게 또 그 간단한 건데 또 틀리면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필지하고 획지라고 돼 있어요.
얘들도 이제 시험상에서 반대적인 개념으로 인용을 잘 해주니까요. 여기 필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죠. 원래 이 토지라는 건 자연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게 이제 왕의 소유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소유로 다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 이 땅이 다 한 사람의 소유의 토지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소유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개념이 뭐겠어요? 필지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필자라고요. 가나다란 붓으로 소유권의 경계를 이렇게 구별을 해준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필지라는 것은 이게 토지에 대한 등기 또는 무슨 단위라고 그래요. 이게 등록 단위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분해 주게 한 개념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필지죠, 필지. 그러니까 필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하게 한 개념이에요. 권리 관계를 구분하게 한 개념을 우리가 필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획지라는 것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 등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그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획지. 그래서 얘는 뭐를 구별해 주게 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느다란 붓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굵은 붓으로 이렇게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가 로타리고 여기가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러면 역 주변에 이 땅들이 있죠. 얘들은 얘들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틀릴 거 아니에요. 묶었을 때. 그럼 얘네들은 이 지하철역이라는 거를 공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상의 구역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니까 얘들은 가격대가 비슷하건 묶어가지고 비슷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획지라고 얘기를 하죠. 획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필지화가 획지 얘기할 때 감정평가상에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다라고 그때 했었죠.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보시면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고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있고 현황 기준 원칙이 있잖아요. 시험상에서 제목으로는 다 들어온 거죠. 시장가치는 별도로 출제를 해봤고 그렇잖아요. 그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는 거는 평가는 개별 평가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일단의 땅들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들은 개별 평가가 원칙이죠. 모든 토지는 위치가 틀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101번지나 102번지나 103번지, 104번지에 있는 토지가 있으면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있는 4개의 필지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무슨 평가할 수 있다고. 네, 일괄 평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획지를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거의 필지와 획지의 관계에서 보시면. 그리고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도로 앞에 있는 이 하나의 필지가 있으면 이 필지별로 평가해야 되는데 도로 전면은 상가로 쓰고 있고 이면은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이거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여러 개의 획지가 모여서 하나의 필지를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거기 있다는 얘기죠. 필지와 획지에 보시면 그 세 번째 획지 밑에 가면은 세 번째 칸이 있잖아요.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이때는 감정평가상 구분평가할 수 있고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고 이때 감정평가상 일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지금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간평을 안 했을 때는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안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간평을 안 들었는데 여기서 이 용어를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이제 간평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표현이 이거 물어볼 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에 낮에하고 건부지 물어보면서 건부 감가하고 건부 증가를 물어봤다고요. 그렇잖아요. 평가상의 용어인데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구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낮에하고 이제 건부지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갱지하고 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갱지하고 저지 개념을 안 물어봐요. 이거. 지금은 우리나라 나지에 대한 그 정의 기준을요. 이게 토지 보상 평가 지침에서 명시를 해놨어요. 자, 토지상에 예를 들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또 그러니까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쭉 나간다고요. 지침이. 그래서 우리나라 공법상 나지는 일본에서의 갱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은 예전의 표현이고 지금은 나지 개념을 따로 이제 그렇게 명시를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지 건부지 그러면요. 건부지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얘기를 하죠. 그럼 나지라는 거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얘기를 해요. 나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느 게 더 시장성이 좋다고 그랬어요.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는 시장성이 좋죠. 나지가 더 시장성이 좋은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나지가 이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 최유 이용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이 지역 내에 이 최유 이용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고층의 오피스로 짓는 게 최유 이용이에요. 그럴 때 여기 만약에 A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B지가 있다고 그랬을 때요. B지는 지상에 3층짜리 건물이 있고 A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A지는 이렇게 고층의 오피스로 바로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이 5층의 오피스를 지으려고 그러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시세가 10억짜리고요. 얘도 시세가 10억짜리라고 했을 때 개발업자는 얘는 10억을 주고 인수하고 개발하겠죠. 근데 얘는 10억을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뭘 빼달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철거비는 빼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이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이렇게 개발하려고 지금 매입하는 건데 그러면 철거비를 공제를 하게 되면 이 토지의 가치는 9억 정도의 평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9억이 된 거는 이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얘기를 하죠. 뭐로 인해서?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이거예요. 그걸 용어상에서 건부감가.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택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나지보다는 뭐가 더 시장성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건부지가. 그럼 여기가 택지 지역이면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여기는 아직 건물이 안 들어서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지면서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게 되면은 여기 있는 지상의 건축물인 애들은 그대로 인정을 해줘도 얘들은 건축 행위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럼 예외적으로 얘네가 가치가 더 비쌀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는 얘들에 비해서 건물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더 비싸게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평가하는 걸 우리가 건부증가라고 얘기를 해요. 건부증가. 그래서 이런 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비적법적 이용이다라고 설명한 거죠. 이게 건축행위 받아서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지면서 이게 용도의 어떤 이제 형태가 달라진 건데 그렇다고 불법적인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어상에서는 비적법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최이호 이용의 특수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건부지보다 뭐가 좋다. 시장성이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나지에서 보면 갱지하고 저지 이렇게 구별해 주는 거는 지금은 이거 쓰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일단의 토지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여기 보면 A지 있고 B지 있고 C지 있는데요. 여기 있는 C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럼 얘는 건부지일 거고요. 근데 여기 있는 A지하고 B지는 건물이 안 들어서 있으니까 얘는 나지란 얘기죠. 자, 그럴 때 B지는 이 토지에 저당권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사적인 제약이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얘는 깨끗하고. 그러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는 바로 개발 행위를 들어갈 수 있어도 얘는 이런 사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시장성이 좋은 거는 갱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토지를 얘네는 뭐라 하냐면 갱지. 이렇게 사적인 제약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뭐 저지.
그러니까 얘네는 이 시장성 유무를 기준할 때 좀 더 세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경제하고 저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될 소지가 거의 없어요. 저 옛날에 저기 그 5회 이전에 한번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참고하셔도 돼요. 그냥 나지하고 건부지 개념 정도로만 구별하셔도 돼요. 그게.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건부지에서 건부 감가하고 건부 증가에 대해서는 이제 구별을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는 이쪽에 총론 쪽은요. 그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그 틀리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맞춰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총론에서 한 3개 나오면 3개는 맞고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아야 되잖아요, 점수를. 어?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공부하는 데가 총론부터 할 거 아니에요. 총론을 조금 보는데 경제를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책을 덮어요. 다음에 들으면 나아지겠지. 그 1월 달이 다시 돼서 다시 또 총론을 펼친 거예요. 그래 얘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근데 경제가 여전히 힘들거든요. 역시 또 책을 덮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3월 달 돼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또 총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보내갔거든요. 대충 훑고 경제를 가려고 그랬더니 여전히 힘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5월 달 돼서 여기 책을 보려고 그랬더니 총론은 지겨운 거죠. 그러니까 얘 총론을 건너뛰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무시하고 쭉 가다가 한 9월 달 돼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총론에서 나온 문제를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점수를 따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 갑자기 9월 달 돼갖고 모의고사 보시면서 앞에서 틀리고 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그렇다고 뒤에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성적이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 답보 상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힘들다고 생각했던 애들에서 개선이 돼야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은 반복학습이에요. 반복. 이게 지겨울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그렇게 되냐면 잊어먹잖아요. 그죠?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기 때문에 또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중개사 시험은 이게 단기 속성 과정이라고요. 단기 속성 과정에서 택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하게. 우리 기억력이 이틀을 못 넘기는데 이틀이 아니라 뭐 짧게 보면은 뭐 진짜 보고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그걸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듣는 거로 끝이면 기억이 유지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제 들은 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올해 이제 금방이에요, 이거. 지금 벌써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8월 달 돼가지고 원서 접수하시면 시간이 한 1.5배 빠르게 가요. 훅 가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선생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강이라고. 예? 시험 잘 보셔야 된다고. 뭐 그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올해 꼭 따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몸으로 때우면 되지. 큰일 나는 거야. 촬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을 못 부르겠지만 약간 그렇다고. 혹시 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오신 건 아니겠죠? 올해는 짝수년도니까 나는 주로 홀수를 선호해. 그래갖고 내년을 계약하거나 조금 있으면 지금 슬슬 그런 조짐이 나오는 거예요. 학원에서 이 차를 아무래도 내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공부한 건 없고 시간은 훌쩍 지나서 5월 중순 쪽으로 와 있고 그렇잖아요. 저거 1차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2차를 저걸 언제 다 해 이렇게 가는 거죠.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거 조금만 하면 이거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도 요즘 그래도 학원 쪽에서 보면요. 하루 종일 학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전 수업 듣고 오후에 뭐 특강 수업 있으면 그거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수업 뭐 시작할 때까지 아니면 끝날 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지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학원마다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도 지겨울 거 아니에요.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는 것보다. 집에 가면 솔직히 공부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또 여기 끝나고 나가시면 또 지인분들이 연락이 오면 그것도 뿌리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공부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또 공부하는 걸 알리질 않았으면 또 가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시간 놓치고 그럼 오늘 배운 건 또 잊어먹고 이거 내일 해야지. 내일 하기가 어렵잖아요. 내일 또 다른 과목이 들어올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가는 거죠. 그리고 주말을 또 푹 쉬시고 월요일 날 들어가면은 다시 또 신선함이 가득한 교실로 다 모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또 쭉 출발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표정 관리들은 참 잘하세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 근엄한 표정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으로 그냥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충격이라고 해요, 그거. 에?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 맹지하고 돼지가 있어요. 그죠? 맹지하고 돼지가 있으면 얘는 가끔 나와요. 맹지는. 얘는 나온 적이 없어도. 그럼 맹지는 왜 가끔 내냐면 오지선다를 주면은 5개의 지문을 다 어렵게 줄 수는 없어요. 두세 개는 보고 빨리빨리 이걸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맹지가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돌하고 접속된 면을 가지고 있지 못한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맹지. 그 다음에 돌하고 이렇게 통로를 갖고 있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대지. 이게 자루 대자니까. 그래서 자룡 모형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정도 부분인 거죠. 여기 안에 연면적 한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지으려고 그러면 도로폭이 4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대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쟤도 그냥 맹지 취급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실무적에서 하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서울시에서는요. 골목길의 도로폭이 거기 똑같아요. 건축법상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그게 개발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대부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주거 환경이 안 좋은 쪽을 가게 되면 좁은 골목길을 해가지고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재개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해서 폭이 한 2m 정도만 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뭐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또 뭐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이제 기본적인 폭이 4m 정도의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보면은 자류형 토지라고 돼 있죠. 예, 그 대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로 대자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법지하고 뭐가 있어요? 빈지. 법지하고 빈지에서도요, 시험상에서 인용한 건 법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지는 뭐는 인정이 되고요.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요. 빈지는 소유권 인정이 안 되고 실익은 기대할 수 있는 토지. 이 빈자가 이게 바닷가잖아요. 그 바닷가에 있는 토지 생각하시면 되죠. 바닷가. 그래서 우리가 이 법지라는 것은요. 이렇게 경사지면을 포함해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경사지면에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석축이나 옹벽으로 대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토지에 대한 경계 측량을 실시할 때 여기까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로 봐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사지면을 활용해서 이익은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바다에 가게 되면 썰물 일대가 있고 뭐가 있어요? 밀물 일대. 자, 물이 쭉 빠지면 드러난 애들이 있죠. 걔들 우리가 개펄이라고 그러죠. 개펄을 우리가 간석지라고 그래요. 그 위에 가면 요 바닷가에 있는 애들이 있죠. 해수욕장 설치해서 돈 벌 수 있는 곳.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유유지하고 휴안지라고 돼 있죠. 예? 걔네들은 쉴 휴자 갖고 우리가 구별해 줬죠. 쉴 휴자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정상적으로 쉬게 해주는 거고요. 쉴 휴자가 뒤로 빠지면 비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공지라고 그래서요. 건축법에 의해서 한 별지의 땅을 갖다 다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비호돼야 되는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공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포락지가 여러분 시험상에서 한 2번 인용한 적이 있죠.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고요. 수로 주변에 이렇게 논이 있었을 때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원래 농지였었는데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애들이 있죠. 얘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퍼락지라고 얘기를 하죠. 저걸 3년 이내에 성토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상실이 돼요. 근데 그 내용까지는 학계론에서는 출제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퍼락지 개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선화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지라는 것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의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소지. 그죠? 소지는 지문상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소지라는 제목만 갖고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내용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주택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택의 분류도요, 건축법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고요, 주택법에 의해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 나와 있는데 이제 건축법상에서 단독하고 뭐로? 공동주택을 우리가 나눌 수 있죠. 주택의 분류 관계에서 보면요, 이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 그럼 여기는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공간.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있고요, 연립 있고, 다세대, 기숙사. 여기서 이제 뭐 단독하고 공간은 나올 일이 없고요. 근래 여러분 시험에는 다중주택을 계속 답으로 준 거죠. 여기 다가구가 있고요. 다중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원룸 고시원 생각하시면 되고, 다가구는 이거는 이제 원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파트 있고 연립이 있다. 아파트는 주거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이에요?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고, 여기는 얘네들은 4개층이죠. 얘네들은 몇 개? 3개층이죠. 그걸로 구별하시면 되고, 여기 다 같이 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얘만 요 대학교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새가 들어가는 애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또 용어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은데, 요즘은 이제 그 주택법에 의해서 준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걔들도 언급을 하죠. 도시형 생활주택도 구조는 공동주택과 유사해요. 근데 공동주택의 적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지는 않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용어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게 괜찮아요. 저기 나중에 그 자료 드릴 때 문제에다 이렇게 쭉 구별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한 번씩 접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가구는 원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룸은 구분 소유가 인정이 안 되고 한 사람 소유라는 얘기죠. 근데 다세대라는 것은 별도의 구분 소유가 가능하죠.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까지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특성이라고 돼 있죠. 예, 부동산 특성은 개념하고 분류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도 일단 조금 높고요. 얘는 얘 자체로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또 인용이 되니까 부동산 특성은 정리하는 게 일단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특성부터 하시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